태어난 아기의 통장을 거기서 이제 통장 있으면 인싸 되는 거고 아싸 되는 거고.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뭐. 어느 조리원이에요? 그럼? 그 동네. 아, 좀 네. 약간 하플 같은데요. 하플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증여에 관심 많은 26개월 된 아들아빠 김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요에 관심을 막 갖게 된 8개월 아빠 류지민 전임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제네시스 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조리원 이야기까지 했죠? 네. 네.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식사를 할 때 이제 좀 다 같이 네. 이렇게 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 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애기 어머니께서 네. 자기는 애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기를 네. 위해서 벌써 한 게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네. 했더니 중녀를 위해서 계좌를 만들었다. 이게 막 태어난- 네, 통장을 그럼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네. 증여를 하시겠다고?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듣고 벌써부터 해야 되나 이거를? 네,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느끼는 거는 미리 하는 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26개월인데 벌써 26개월 늦은 거 아닌가. 네. 어디서 보니까 네. 증여세가 10년에 한 번씩 리셋되는데 10살 전에만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네.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빨리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결론은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아까 조리원에 계신 어떤 분이 아이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좀 적금을 들여서 저축하신 다음에 태어나면 곧바로 증여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아, 자, 왜 그런지 제가 오늘 증여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특히 두 분이 이제 그 아이 아빠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촬영이 끝나면 곧바로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은행이 몇 시까지? 요즘 인터넷 뱅킹 다 되는데. 아,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여세 기본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증여자가 있어요. 네. 증여자가 준 사람이죠. 네. 뭔가 이제 재산 같은 거를 이전시켜주는 사람. 네. 그리고 이걸 받은 사람을 수중자라고 하죠. 받을 숫자를 써가지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준다고 증여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이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은 수중자가 상대방인 증여자한테 어떤 대가를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공짜로 받은 거죠. 진짜네요. 이 상황이 증여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이 증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양도세하고 달라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요. 자료 1에서. 자,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 여기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모친이 자녀에게,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요. 그리고 자녀가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증여자는 어떤 과세 이슈가 크게 없는데 이걸 물건을 받은 수중자 있죠. 네. 일단 수중자가 어떤 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중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증여세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취득세? 그렇죠. 명의가 바뀌었잖아요. 네. 특히 요즘에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취득세 이슈가 좀 커요. 그래서 수중자는 증여세도 나오지만 취득세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왼쪽 그림을 봐봐요. 이쪽은 제가 증여자라고 안 하고 매도자라고 했어요. 도자. 부동산, 주택을 양도한 거죠. 네. 판 거죠. 그럼 상대방은 누구겠어요? 매수자겠죠. 매수자. 내가 주택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니까 대가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명의를 이전해 준 거에 따른 대가를 내가 넘겨준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 경우에 매도자는 어떤 세금이 나오죠?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가 나오죠. 네. 자, 그리고 매수자는 어떤 게 나오죠? 내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증여세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명의를 나한테 가져갔으니까 뭐가 생기죠? 취득세가 나옵니다. 이 양도세라는 거는 매도자가 내는 양도세는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넘기면서 동시에 내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양도세가 나와요. 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오른쪽 이 그림을 보세요. 어머니가 자녀한테 넘길 때. 네. 이 경우는 대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양도세가 나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자,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세를 회피하겠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살아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증여와 상속은 양도세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된다.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쭤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까 우리 다시 조리원으로 돌아가서 네. 증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증여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네. 계산 과정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증여세 계산하는 건데 어때요? 뭔가 딱 보자마자 많아요. 숨이 좀 막히죠. 네,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겁내지 마세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비고에 빨간 색깔 있죠. 네. 이게 이제 돈 되는 정보예요. 일단 증여 재산가액에서 시작을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증여한 재산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현금은 현금 찍혀 있는 그 금액이 그냥 그대로 되겠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가 들어가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가라는 거 어떤 재산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게 곧바로 세금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그 재산에 채무가 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자녀가 떠 안았지만 네. 만약에 그 채무를 내가 함께 떠 안았다. 그러면 내가 부채를 떠안은 거잖아요. 네. 내 재산에 어떤 이전이 되면서 재산이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안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증여세 내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채무를 내가 만약에 인수했다, 수중자가. 그럼 이걸 빼줘버려요. 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부담부증인데 이걸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채무 인수액은 뺐는데 증여 재산가액을 더하는데 옆에 빨간색 뭐라고 돼 있어요? 10년 내 증여 재산 합산한다. 10년 내 증여 재산 합산.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나는 증여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내가 이미 또 증여를 받았어. 자, 혹시 그 회사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8일 전에 먹은 점심 식사 뭔지 알아요? 기억이 나나? 그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지 않아요? 근데 8년 전 일이 기억날까 안 날까요?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증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10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년이요? 10년이나 10년이나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세금 매길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50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뭐 이런 게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증여 재산 공제가 있어요. 증여 재산. 증여 재산 공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 조리원 그 아주머니 케이스로 다 보면은 네. 왜 아직 본인은 애도 없는데 그렇게 적금을 들까요? 누구나 네. 부모 입장이라면 자기 자녀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잖아요. 증여를 더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증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공제시켜주는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중자별 증여재산 공제를 해준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두면 꽤 많은 절세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표를 좀 잘 봐야 돼요. 좀 헷갈려요. 자,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면 증여자예요. 증여자. 주는 사람. 그렇죠.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네. 약간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상대방도 배우자인 경우. 네. 부부는 뭐다? 일심? 동체. 동체다. 좋아요. 늦게 나왔나요? 예. 이거 편집해야 되나요? 자, 어쨌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제액을 좀 많이 해줍니다. 많이. 6억까지, 6억까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현재 방법이 배우자 간, 부부 간 증여재산 공제 6억을 활용해가지고 네. 뭐 고가주택이면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우자 간에는 6억인데 몇 년 동안?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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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빨리 해야지 또 10년 빨리 후에 해야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이에요.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 증여자예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나를 중심으로 위에 계시는 분들이죠. 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이니까 위로는 다 포함이에요. 자, 그 부모가 증여한다. 누구한테 할까? 보통 밑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직계 존속 부모님이라고 편하게 합시다. 네. 부모님이 자녀한테 준다. 그러면 일단 자녀가 증여받을 때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이 친구가 자녀가 미성년자다. 그럼 얼마? 2천만 원만 된다.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 원이다. 아니 이게 딱 조리원 그분이 네. 말씀하실 때 2천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 2천만 이유가 원이 딱 여기서 여기 나온 거예요. 들어있네요. 미성년자니까. 아.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지금 조리원에 있는 애기들 말고 나중에 이제 성년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증여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증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직계 비속. 네. 직계 비속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위에 존속한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5천만 원까지 준다. 그러니까 내리사랑도 가능한데 위로 올려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부모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그룹별로 가는 거예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다. 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5천만 원 써먹은 거예요. 이미 써먹은 거야. 중복이 안 되네요. 네,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별로 간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네. 그 외 그 밖에 친족, 그 밖에 친족은 뭐 장인, 장모, 시부, 시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조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며느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에 뭐 딸이다. 박서방. 이제 당신 자네는 우리 집안의 뭐 아들일세. 아닌 거죠. 아니야 지금. 천만 원까지 된다. 이게 저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 기준이. 이 기준이요? 네.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좀 현실화돼서 좀 약간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네.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인 수익이 있으면 빼주고 네. 다시 기존에 10년 동안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을 시켜버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 재산 공제 뭐 5천만 원, 뭐 2천만 원 빼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감평 받는 경우 있으니까 이때 공제액 빼주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과표라는 게 나와요. 과표. 증여세 과표,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세금을 매긴 어떤 표준 사이즈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규격화시킨 거죠. 그럼 여기에 세율만 곱해주면 기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세율. 자, 제가 지금 세율을 보면서 약간 좀 이게 좀 헛웃음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래됐어요. 그것도 20년인가요? 네. 자, 얘가 지금 10% 그리고 50%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과표 1억까지는 10%예요.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증여를 받는다. 네. 그럼 3억에서 20% 곱하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네. 6천만 원을 내느냐? 그게 아니고 1억까지는 10% 그리고 1억 초과 5억 이하 즉 2억에 대해서는 20%이기 때문에 4천만 원. 계산을 다 해놔서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은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진 과세 체계라고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8억 정도를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8, 3에 24, 2억 4천에서 6천 빼니까 1억 8천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0억이 초과됐어요. 50%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빌딩을 하나 넘겨줬다. 증여. 그리고 특히 이 세율은 상속세 세율하고도 똑같거든요. 네. 그럼 반이 날라가요. 제가 아는 분이 건물 4개를 증여를 받았는데 세금 내려고 4개 중에서 2채를 파셨어요. 그냥 절반 가까이 세금이 날라가니까. 너무 크다. 그죠? 이것도 네. 좀 약간 현실화 좀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말이 나와요, 요즘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기본 세율이 20%, 30%가 가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잖아요. 네. 여기에 30% 붙으면 75잖아요. 75. 네. 거기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럼 82.5까지 가거든요. 네. 82죠. 그런데 그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네. 아주 일부 몇몇 의견이 나오냐면 양도세가 70% 80% 가니까 그에 반해서 증여세 50%가 싸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얘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와. 아니
원래는 양도세가 더 낮았어요. 예, 그리고 증여세가 높았고. 아. 근데 한쪽을 더 높게 올려서 다른 한쪽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올렸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세율표는 10에서 50%가 나온다. 결코 적지 않다. 아.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과정 보면 10년을 다 합산해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산출세액 나오고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제 신고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신고세액 공제는 뭐냐면 신고만 잘해도 3%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그럴 것 무슨 같아요. 말이에요? 다 보고 다 있다는 알고 거예요. 있다. 다 알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 안 해도 그렇죠. 우린 알고 있다.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계산 과정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다시 조리원으로 돌아갑시다. 그 조리원 참 어딘지 궁금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10년 동안 합산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증여한 시점부터 10년을 다시 카운트 돼야지 증여재산 공제에 2천만 원, 5천만 원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10살 되기 전에 뭐 8살, 9살에 증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0년 가야 되는 거죠. 자 출생을 할 때 2천만 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출생에 2천만 원이 써 있네. 네. 10년 지나면 얘가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11살이 되겠죠. 네. 여기서 또 계산 잘해야 돼요. 10년 안 됐는데 하면은 세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2천만 원 또 해줘.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럼 4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살이 되면 5천만 원 해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잘라야 된다고 봐요. 이미 성년 됐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꽉꽉 채워서 31살이 되면 또 5천만 원 해주신 분도 계세요. 이제 요즘에 좀 결혼도 좀 늦게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전까지 최대한 증여하신다는 거죠. 자, 4번 다 하면은 토탈 얼마입니까? 1억 4천. 1억 4천.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성인 되고 나서 5천만 원 하고도 5천만 네. 원을 더 해도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아, 10년 지났으니까. 그럴 리 없지만 41살에 또 할 수도 있어요. 40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10년마다 계속 그렇죠. 풀 수 있는 거네요. 네. 근데 혹시 그러면 네. 이 한도 내에서 네, 네. 이 돈으로 안 주고 이 돈의 가치에 있는 뭐 네, 네. 부동산을 이렇게 줘도 되나요? 말리고 싶어요. 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만약에 증여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을 이제 감정 평가를 받던지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네.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주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명의가 이전될 때 따른 취득세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잖아요. 초등학생이 보유세 낼 수 있을까요? 증여를 받은 수중자 있죠. 이 수중자의 소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좀 이렇게 바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얼마 증여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새끼고 사게 한다. 이거는 조금 말리고 싶고, 저는 그래도 나는 다른 거 하기 싫고 부동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부모하고 자녀가 공동명의해라. 차라리. 네, 그렇게라도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 근데 뭐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 말고 제니스님은 어떻게 증여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 네. 저라면 네. 여기 2천만 원하고 2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있잖아요. 네. 자녀한테 확실하게 이제 증여가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식을 사줄 것 같아요. 주식을 사줄 것 같아요. 주식은 뭐 보유함으로써 드는 뭐 비용이 있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자, 물론 이제 주식을 잘 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가장 중요한 거고. 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네. 주식 거래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은 누가 해주겠어요? 아빠. 부모님이 해주겠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사고 팔고를 해줄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샀다가 잘못 산 것 같아. 팔자. 다시 사고. 근데 물론 이제 잘 불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좀 과하게 예를 들어서 데이 트레이더를 한다. 하루 단위로. 그렇죠? 막 소위 말하는 단타를 단타를 한다. 자,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이슈가 있어요. 아이가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거래가 이상하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량주. 저라면 어디죠? 예, 어느 분야? 저라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도 망하지 않을 그런 분야에 살 것 같아요. GS 건설? GS 건설. GS 건설 좋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릴게요. 2천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 증여라고 해요. 2,100만 원. 100만 원이 초과되는데 예. 우리 증여 합산되는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요. 10일 전에 일을 기억 못해요. 아, 못하죠. 기억 못하죠. 근데 10년 전에 일을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해요? 저장해 놓는 거네요?
신고를 하면서 네. 내가 증여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기록. 거죠. 당연하죠. 네. 우리 금융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남긴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내가 여력되는 한도 내서 좀 돈을 더 내라. 물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신고 안 해도 되지만 비과세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비과세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굴려줄 자산을 만들고 그걸 좀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증여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을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증여가 혹시 두 가지 종류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아까 계산 과정에서 잠깐 봤는데 채무 인수액이 있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전세나 이제 그쵸. 대출 금액이 있는. 네. 빼야 한다고 했는데. 네네. 가끔 가다가 부동산을 좀 이렇게 넘기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부동산이 내가 실거주하고 있으면은 뭐 큰 상관이 없는데 실거주하더라도 대출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세가 끼어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채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녀한테 그거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거든요. 부담부 중요. 굉장히 좋은 파워풀한 절세 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상황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잘 쓰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똘똘한 채 가지고 있죠. 네. 이거를 나중에 정말 스무스하게 아주 세금 안 들이면서 자녀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오. 지금 알려주시나요? 뭐 쫄깃하죠. 네. 네, 그럼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Chai TV